오후 2시, 6살 서아가 유치원을 마치고 노란 학원 차량에 오릅니다. 영어 유치원 오후반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2시간 수업을 마친 뒤엔 다시 엄마 차를 탑니다. 이번엔 피아노 학원입니다. 가세요. 엄마 가방 주고. 엄마 가방 줘. 4살 동생 서윤이도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고 영어 유치원 종일반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 뭐 배웠어? 아이들의 일주일은 수영과 독서, 미술, 학습헤드 사고력 수학 학원까지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두 아이 한 달 사교육비만 400만 원에 이릅니다. 2명의 사교육비가 사실은 만만치는 않죠. 초등학교 가기 전에 뭔가 다양한 경험을 빨리빨리 막 시켜주고 싶고. 방문학습지 교사가 다녀가고 하루 일정을 다 마친 시간은 저녁 8시 반. 하원 뒤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한다는 불안이 더해지면서 학원에 의존하는 이유는 늘어만 갑니다. 초등학교가 요즘에 진짜 살이 많이 고서야 일반 학교에서는 애들이 배우는 게 없대요. 이거는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6살 아들을 키우는 김주영 씨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씁니다. 유치원에도 방과 후 수업이 있지만 엄마는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저희 아이의 그 성향, 그리고 취향, 저희 아이의 수준에 맞는 어떤 커리큘럼을 제가 선택해서 이 아이한테 적용시킬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미취학 영유아의 41%, 만 6세는 83.8%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부모들의 눈높이는 올라가고 있지만 공교육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봄의 개념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사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더 먼저, 더 빨리라는 압박 속에 어린 영유아들마저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실. 그 사이 기회의 격차는 더 이른 나이부터 벌어져 뛰어넘기 힘든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7살 딸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날아온 공지. 곧 문을 닫고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대체기관을 찾기도 어려워 일단 보내보기로 했는데 한 해 원비가 6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거의 전액 무료였었는데 영어 유치원은 그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 별개로 영어 유치원 별개잖아요.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아이가 다니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보내는 거죠. 이 같은 영어 유치원은 조기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 달 원비는 보통 100만 원을 훌쩍 넘는데 지난 4년 동안 그 숫자가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놀이학교와 각종 학습지까지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수조 원대를 넘어선 걸로 관측되지만 정확한 규모는 알 길이 없습니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해마다 국가가 통계로 발표하지만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는 집계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사교육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계청은 2017년 시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본조사 방법을 발표하겠다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일단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요. 왜 실시를 안 했냐라는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영유아 쪽에서 이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들을 어떻게 담아서 할 수 있을까는 그렇게 좀 진행된 거예요. EBS 취재진은 당시 시험조사 결과를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2017년 기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사교육을 수강하는 이유 1위는 초등학교에 대비한 선행학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공교육 이용 여부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들 기관에 다니는 유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6만 3천 원. 사교육에 참여한 아이들로만 좁히면 월 평균 12만 4천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은 월 평균 38만 6천 원. 사교육을 받는 아이로만 좁히면 월 평균 60만 2천 원을 썼습니다. 당시 초중고등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 27만 2천 원을 훨씬 웃돕니다.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 사이에선
소득에 따른 참여율 격차도 컸는데요. 가구 수입이 800만 원 이상일 때는 98.7%, 200만 원 미만일 때는 13.4%로 벌어졌습니다. 가정 양육을 받는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 1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소득 수준별로 따져 분석해봤을 때도 격차는 뚜렷했습니다. 소득이 800만 원을 넘는 가정과 200만 원이 안 되는 가정의 사교육비 격차가 초중고등학생은 5배 차이가 나지만 가정 양육 영유아는 112배로 크게 벌어집니다. 초중등과 달리 영유아기는 법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공교육 인프라도 부족한 편인데요. 이 틈새를 파고든 사교육 시장이 출발선부터 격차를 크게 벌려놓고 있는 겁니다. 영유아 사교육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재작년 영유아 사교육비를 다시 통계에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쪽은 워낙 지금 이제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좀 조기에 좀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EBS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해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치고 곧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4,800명과 유치원 4,700명, 가정양육 3,600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시험 조사 방식이고 해마다 정례화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초중고랑 같이 내년 발표하실 계획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심층 분석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해 발표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27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나마 통계라도 있어서 공론화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선 이런 노력조차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에서 얼마만큼의 사교육비 예산이 쓰이고 있어서 공교육에 필요로 한 정책이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꼭 이게 공개적으로 본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발표도 돼야 합니다. 유아기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 하지만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 속에 사교육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기회의 격차도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2년 전 4살 아이를 영어 유치원으로 옮긴 엄마. 교사 1명이 20명의 아이를 맡는 일반 유치원에선 세심한 돌봄에 한계가 있었고 아이도 적응을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유치원 가볼까 해서 알아봤었는데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 수도 너무 많고 들어가고 싶은 유치원은 TO가 없고 그래서 다시 계속 또 영어 유치원에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중학생 수준의 숙제가 이어졌고 시험도 늘었습니다. 애들이 우리 유치원을 나와서 소위 말하는 대치동의 탑 영어 초등 영어 학원을 갔다라는 그런 실적이 되게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단어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토셀이라고 중학생들이 보는 그게 숙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와요. EBS 취재진은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이 만 2세와 3세, 5세 자녀를 둔 엄마 1,5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영유아들이 쓴 사교육비는 월 평균 19만 8천 원. 그런데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학교 같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면 월 평균 사교육비가 182만 9천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증가율도 가파른데 5세의 경우 2016년 16만 5천 원에서 지난해에는 23만 7천 원까지 1.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학습 사교육은 증가율이 2배로 더 크게 올랐습니다. 영어 유치원 등 반일제 이상 학원 역시 월 평균 60만 2천 원에서 168만 7천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비용에도 사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16년과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을 비교했더니 만 2세는 41.15%에서 51%로 취약 직전인 만 5세는 81.53%에서 84.2%로 늘었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과목 수도 평균 2.08개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도 2세 아동의 경우 지난 2016년 평균 1.45세에서 지난해 1.01세로 5세 아동은 2016년 3.55세에서 2024년 3.14세로 앞당겨졌습니다.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른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부모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공교육이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커질수록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떠안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6살 딸이 유아 전문 영어 학원, 일명 영어 유치원에 다니다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보는 단어 시험이 원인이었습니다. 야뇨증이라든지 빈뇨라든지 지금은 약간 그 눈을 이렇게 틱처럼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증상이 생겨서 너무 이제 학습적으로 푸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옷 안 시켰는데 유치원에 더해 학원을 4군데 보내고 있는 이 학부모는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꾸준히 쭉 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제가 교육을 시킬 부분들이라서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막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 사실 없어요. 이른 나이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단연 아이의 발달과 학습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떨까? EBS 취재진은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 경험이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 연구를 입수했습니다. 취학 전 참여한 평균 사교육 개수가 5개에서 6개였던 수도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72명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결과를 요약하면 아이의 언어와 문제 해결력, 집행기능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어와 수학, 논술 같은 학습 사교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뭔가를 해주려고 했다가 아이의 자존감은 더 내려갔던 어떤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 연령에 맞춰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됐을 때, 과부하가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면 체육과 무용 같은 신체활동 중심 사교육은 성실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일부 긍정적 영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학년이 올라가면 다양한 변수가 관여하는 만큼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을 땐 또 어떠한 여파를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사교육의 계속 개수가 높아지고 강도가 높아진다면 아마도 부모님의 그리고 아동의 어떤 이 관계가 저는 굉장히 그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영유아 때 사교육 경험이 4년에서 7년 동안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학업 수행 능력과 학교 적응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 정서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유아 시기의 학습 부담이 지나치면 학습 동기와 사회성, 정서 발달의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연구가 더 많은 상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교육 시장이 성행하는 가운데 무엇이 진짜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교육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